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현재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이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 돼서 환율이 만약에 고점이다, 달러가 고점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개입해서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쳐서 바로 환율을 하락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수하면 그 자체가 달러 고점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비비 성격의 국제 준비금이 감소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옛날에 뭐 IMF 위기가 또는 뭐 과거에 달러가 부족해서 겪었던 그런 위기를 겪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국제 준비금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약 4,154억 달러로 충분한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달러에 대한 준비금이 약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원화 가치는 최소한 20% 이상 충분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요. 소위 말한 유럽을 포함한 유로와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외환 바스켓입니다. 요게 최근 2년 동안 100에서 110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려면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의 69%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다. 소비 증가세가 분명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가파르게는 못 내렸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절대 놔두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순간 금리부터 내릴 것 같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미국의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의 돈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차 축소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달러 관련돼서는 조금 사실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미국의 GDP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미국의 GDP 비중이랑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외 순부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7%에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80.3%까지 급증했고요.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0.7%까지 급증했어요.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지금 57%까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요새 너무 재미난 게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조 2,700억 달러의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7,60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플러스 다른 주변국들의 가치, 요 밑에 표 보실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GDP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좀 감소하는 측면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N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요. 요 옆에 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상관관계가 둘 다 뭐 0.71,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엔화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엔달러 환율이랑 굉장히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4년도에 엔화 가치도 11.5%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우려는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돈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만약에 금리 인상해서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 차가 축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돈값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값은 오히려 일본 그 돈값 대비 낮은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위안화랑 달러, 요것도 상관계수가 0.77이에요. 엄청나게 높은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만약에 중국산 수입에 60% 이상의 만약 진짜 관세를 매긴다. 요 7.5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여기 기준점이 되는데요. 그럼 7.5 위안 초과할 경우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2000년 중반부터 계속된 2007년, 8년 이때부터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기업하고 은행이 모두 부실한 상태예요. 24년 기준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투자 많이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내수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분명해서 심지어 내수 경제 관련돼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비중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 위안화 달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환해지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좀 원화를 강세, 그러니까 달러를 약화시키는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레벨 자체는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뭐 1,500원 이상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탄핵 정국이 좀 지속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이슈지 결국은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달러가 계속 좋으려면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결국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 지배구조가 일반 주주 권리에 너무 미흡했다. 일부 경영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경영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반론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견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의견차가 좀 큰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회사는 당연히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종의 최대주주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분할하거나 배당가치 주식 비율 같은 현금 흐름의 내부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불공정 자전거래, 회사끼리 자전거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래서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게 크게가 문제가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두산만 봐도 적자를 내는 두산 로보틱스와 매출이 4조 이상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나는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캣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두산 밥캣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자신의 이익 추구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유인이 올라갈 것이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상법에다 적으라는 거거든요. 이사는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조항을 유지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최대한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법적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랑 보험을 대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건 맞는데 경영자 측이 제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영권,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후속 조항이라든지 후속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굉장히 좀 재미난 그 기사, 아주 최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ACG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CGA는 100개 이상의 초인류 장기 기간 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둔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아시아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추구를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거버넌스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그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ACGA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냐면 ACGA 회원사 운용자산 합계만 40조 달러. 그러니까 이 40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고요. 한국 GDP의 24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세계 최대 연기금 관련된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싱가포르 정부기금, 펀드의 세계 원탑이죠. 블랙락, 뱅가드, 캡탈, 그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JP모건까지 다양한 회원사들을 갖고 있는데 ACGA가 아시아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13개국 중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경쟁사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경제 규모는 큰데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완전 후진국 수준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런 ACGA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지만 글로벌 이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이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회사와 창업 패밀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당연히 필요한 핵심 안건도 주주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 거버넌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벤치마크로 MSCI, 지금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이 17%, 우리나라 16%,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비중이 9%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정해야 될 이사회도 권한 보장이 안 돼. 창업 패밀리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분할하고 쪼개기하고 유상증자하고 교환사채 발행해.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권리가 존중을 전혀 못 받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9%까지 하락했는데 중국은 25%까지 오히려 올라갔고요. 최근에 인도가 20%, 대만이 19%.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장으로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이 지수로도 알 수 있고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으로 PBR보다 저는 이익지표가 중요하니까 내년에 코스피 PR 아까 전체 영업이익이 185조에서 195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PER이 그러면 8.9배, 9배 정도 수준이니까 9배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환율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율도 안정화된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나 조선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혁하면 충분히 지금 싼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경제 정책 발표 어제 했는데요. 정부에서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세제와 ISA 세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하려면 일단 ISA 계좌, IRP 퇴직연금 계좌, ISA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고요. 이게 세제 혜택 주는 계좌거든요. 연금저축까지. 이거 3개부터 여기에 먼저 주식이든 ETF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개별 주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ISA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9%로 저율과세하고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45% 원래 누진세 적용했는데 이것도 25%로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로 200만 원 세제 혜택 받는 거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해서 결국은 주식 투자 세액공제 받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국민 자산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없던 국내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비과세를 1,000만 원까지, 서민형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ISA에 가입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만큼 세제 혜택, 국내 투자 늘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자율공시 이행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금의 5% 초과 증가하면 이거에 대해서 5% 법인세에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도 덜어주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다는 거고요. 주식투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저성장이나 기업의 성과가 없는 저성과 기업을 퇴출하는, 효율적으로 퇴출하는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유령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빠르게 다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는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보장. 요거 아까 상법 개정안에 같은 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 이행 재고 방안 마련 등 물적 분할할 때 자회사 상장하며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안이 기업이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한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와 또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세제 혜택 부분에 다양한 이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소위 말하는 어떤 정당의 논리나 그런 거에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내 개인 투자자 1,500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속한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그 기업의 뒷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과 이런 제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